예, 안녕하세요. 히어로캐스트 6화입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찍었다가 음향 때문에 날려먹었어요. 네, 오디오가 문제예요. 오디오가 문제라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간만에 3명이서 방송을 합니다. 저 스프링필드고요. 이륙이고요. 간만에 오신 마커스입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뉴스 말고 이제 뉴스 말고 이제 기획을 좀 해보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인데 그건 이제 4월에 저희가 이제 두 번 이제 하면서 사업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간단한 뉴스들하고 그리고 이제 리뷰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파일로요. 네. 그래서 오늘 먼저 보여드릴 거는 자 소식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히어로캐스트 트위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가 개설된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소정의 이벤트를. 그리고 오늘은 뉴스는 되게 간단하게 그 좀 시일은 좀 됐습니다만 배틀걸 41화 표지, 그러니까 베리언트 표지. 이제 사건에 관련해서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히어로 코믹스에서 했던 스파이더 아일랜드 이벤트의 결과를 좀 발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먼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저희가 트위터를 마침내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힙스타. 야, 내가 힙스터다. 네, 일단 트위터 계정 알려드려야겠죠. 저희는 이제 골뱅이 히어로캐스트 언더바입니다. 잠시 먼저 저희가 엔딩 화면으로 보여드리자면요. 맨 위에 저기 그 트위터 보이시죠? 트위터 셋. 그래서 히어로캐스트 한 다음에 언더바가 딱 나오는 겁니다. 골뱅이 히어로캐스트 언더바 많이 사랑해주시고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리트윗 많이 해주시고. 그냥 히어로캐스트라고 치면 무슨 미국의 이상한 그 호텔 서비스 그런 게 떠요. 그렇죠. 무슨 상관인가 모르겠어요. 불가피하게 언더바를 붙였으니까요. 구분 잘해주시고 구분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유튜브가 아니지 트위터를 갖다가 팔로우를 합니다.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유튜브에 히어로캐스트 영상이 올라갈 때 자동으로 연동돼갖고 안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히어로 코믹스에서 좋은 글들 올라온 것들을 저희가 선별해갖고 트윗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이제 좋은 정보나 그런 거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트위터를 좀 열심히 팔로우를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벤트도 하나 준비했죠? 이벤트가 무엇인가? 바로 팔로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히어로 코믹스 회원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히어로캐스트 6화, 2번화 올라가는 거 소식을 트윗 올라가는 거를 리트윗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히어로 코믹스 게시글에 대한 인증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팔로워 15명, 15명 이상인 분들을 그 중에서 한 분 추첨을 해갖고 코믹솔로지 이 기프트 카드 15불짜리를 저희가 자비를 털어갖고 자비를 털어서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심. 자비롭네요. 자비를 터는 거기 때문에 자주는 못하니까요. 15달러면 뭘 할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간단하게 단행본 하나랑 뭐 이슈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이 사면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할인하고 있는 거라든지 꽤 된 거는 이슈 하나에 1달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걸 이제 받으시면 최근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 라이프 애프터를 1부터 7까지를 사신 다음에 영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5일 오늘부터 해갖고 4월 11일 일요일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바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히어로 코믹스에도 글을 올릴 테니까 그걸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소식. 오늘은 제대로 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얘기하죠. 오늘 소식은 배틀걸 41화 베리언트 표지 사건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코믹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어떤 표지인가 어떤 표지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라파엘 알버커키가 그렸던 굉장히 강력한 표지죠. 딱 보시면은 딱 감이 오시듯이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그 영화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베리언트 커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베리언트 커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 본 커버 이외에 이제 다른 특정한 테마 같은 걸 가진 커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만화를 더 팔아먹기 위한 상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마블하고 DC하고 둘 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5월 커버인가 6월 커버. 6월. 15년 6월에 DC에서 조커 75주년 기념을 해갖고 조커 테마를 한 바리언트 커버를 23개인가 해갖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배틀걸 41화에 있는 게 이 표지입니다. 그 작화가가 지금 누구였죠?
네? 얘기하셨잖아요. 작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펠 알부케르케고요. 대표적으로 네. 뭐 아메리칸 뱀파이어 등등등 있는데 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조커 복장에서 나타나시듯이 요거는 이제 킬링 조크를 배트맨 킬링 조크를 모티브로 해갖고 만들어진 이제 표지입니다. 예, 앨런 무어의 그 배트맨 버전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됐었나요? 근데 요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예. 문제는 이제 배트걸의 눈물이나 표정 같은 거에서 이제 예. 자주적인 여성 히어로가 아닌 여성 자, 피해자로서 이제 묘사를 봅시다. 하고 있다는 예.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또한 킬링 조크 작품 내에서 나왔듯이 조커는 이제 바바라 고든에게 이제 성적인 폭력을 가했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강간이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런 성폭력은 그런 성폭력은 아니고 옷을 벗겨서 예. 누드 사진을 찍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든 아버지에게 보내주는 그런 추악한 짓을 했는데 예. 요게 이제 일본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여성 피해자로 나타나는 것과 맞물려 갖고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이제 트위터나 텀블러 이런 데를 통해 갖고 체인지 더 커버 해시태그 이렇게 표지를 많이 바꿔달라는 청원 같은 걸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됐었죠.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죠. 예. 이제 텀블러, 레딧, 트위터 이것뿐만이 이런 소셜 미디어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뭐 CBR이나 코믹바인 같이 포럼 사이트, 코믹스만 전문으로 다루는 포럼 사이트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났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이거가? 결국에는 이제 이 커버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예, 결국에는 커버를 누가 내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DC에서 발표를 했는데 라파엘 작화가 본인의 결정에 따라갔고 표지를 내리기로 했다고 DC에서 발표했었습니다. DC의 발표에 따르면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요 표지에 따른 토론 과정에서 양측에서 이제 뭐 폭력 협박이나 이런 것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문제가 크게 발생했었죠. 이런 사건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이 아니죠. 이제 얼마 전 일이지만 이제 밀로만 나라, 그렇죠. 밀로만 나라의 스파이더우먼 커버가 이제 그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여성의 그런 성상품화를 했다라는. 그렇죠. 일단 밀로만 나라가 성인 만화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지 자체도 좀 요염한데다가 코스튬 자체도 착 달라붙는 타이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상품화다라는 그런 논란이 일어가지고 결국 그것도 이제 표지를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틴타이탄즈 커버를 비판했던 한 여성 그 만화 저널리스트가 강간 협박을 또 받기. 그렇죠. 틴타이탄이로 로카포트가 그렸던 표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최근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믹스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어떻게 의견이 이렇게 충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이 어떤가요? 양측의 이제 의견이 좀 어떻게 해서 다른 건지. 양측의 의견이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표지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측이야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베리언트 커버기도 하고 또한 이 킬링 조크가 배트걸 바바라 고든 캐릭터 형성에 굉장히 비록 배트걸 이야기는 아니고 배트맨 이야기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또한 표지 작품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요걸 내리자는 거는 검열이나 마찬가지다. 예전에 이제 코믹코드 때문에 예전에 조커가 이제 아이들의 성적표를 뺏어가는 그런 강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럴 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걱정을 표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검열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열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만화를 즐기는 팬들이 오히려 이런 만화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검열된 그런 결과물을 받아봐야 된다라는데 거부감을 가진 쪽이 그런 거가 좀 있었죠. 반대쪽이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런 움직임 같은 걸 보면 확실히 그 독자층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판매량 같은 거 수치를 봐도 확실히 뭐랄까 그런 순수한 그런 전통적인 그런 케이프물의 작화라든지 아니면은 서사 구조
이런 데서 많이 벗어난 그런 작품들이 판매량에서 상위를 차지한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당장 배트걸 자체가 그렇죠. 배트걸만 해도 그렇죠. 이제 10위권 내에서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수준이고, 그렇죠. 스파이더 구웬이라든지 스파이더 구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이베이에서 네. 첫 번째 이슈 가격이 $180였습니다. 3달러짜리가 네. $180까지 올라갔고 그런 거 사도스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인기 같은 걸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코믹스가 기존 백인 남성층을 타겟으로 썼다면은 이게 점점 기존 고객들만 가지고서는 이제 돈을 벌어먹기도 힘들고, 그렇죠. 새로운 독자 유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 빅2나 이런 출판사 쪽에서도 굉장히 그런 식으로 다양성이 있는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그런 추세로 있고요. 실제로 이제 6월에 DC가 이제 약간 소프트 리런치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이제 독자층을 좀 더 이제 수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되게 보이고 있죠. 그렇죠. 프레즈라던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2년에 처음 나온 게 갓 오브 산더거든요. 토르. 네. 그거보다 지금 여성 토르가 10,000장 이상 훌쩍 넘겨서 더 많이 팔리고 훨씬 더 잘 팔리고. 마케팅 힘도 있고 뭐고 해도 일단 많이 팔렸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구매해주는 그런 독자층이 그만큼 많이 이렇게 변화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코믹스에 좀 새로 유입된 그런 층이 좀 더 늘어났다. 구입하는 그런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일단 다시 배트걸 이야기로 잠시 조금 더 돌아가고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킬링 조크가 배트걸이라는 캐릭터 형성이 굉장히 핵심적이었던 이야기는 맞지만 사실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지금 한 30년 됐죠. 거의 그만큼 됐죠. 거의 30년이 되어가는 작품인데. 네, 그거에 하나만 이제 갖고 배트걸 캐릭터를 이제 만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로 이제 배트걸의 캐릭터가 바바라 고든의 캐릭터가 배트걸에서 오라클로 변경이 되고 그건 있지만 이제 다시 배트걸로 돌아왔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작가진에서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킬링 조크는 매달리지 않고 우리가 새로 배트걸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 되겠죠. 성공적으로 캐릭터가 정립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실패한 시도는 언제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 바닥에서. 일단 시도는 좋은 시도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커버가 나온 그러니까 시기가 조금 공교로운 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그 캐머런 스튜어츠가 지금 쓰고 있는 배트걸은 그러니까 마지막 그 킬링 조크의 잔해마저 이제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킬링 조크 때 이제 반신불수가 됐을 때 바바라가 이제 분노에 차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이제 완전히 이제 해소해 버림으로써 그러니까 킬링 조크의 마지막 그런 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스스로 바바라만의 그런 그 톤이 다른 그런 얘기를 이제 전개시켜 나갈 거라고 했는데 41화는 오히려 그 과거의 그 잔재가 다시 묻어 있는 그런 표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서도 이제 관행적으로 베리언트 커버는 실제 작품의 주제나 테마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사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플래시 베리언트나 아니면 뭐 할리퀸 바리언트나. 하지만 이번에서 이제 작가인 캐메론 스튜어트도 이제 직접 나서갖고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원했던 바리언트 커버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반응이 좀 더 변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짧게 다음 소식 짧게 또 이제 하면 그 히어로 코믹스 사이트에서 저희가 그 이벤트를 했었죠. 제가 번역한 이모님께서 번역을 하신 제가 번역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했죠. 스파이더 아일랜드입니다. 스파이더 아일랜드. 스파이더 아일랜드는 이제 마블에서 댄 슬롯이 이제 쓴 그 스파이더맨 이벤트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뉴욕 맨해튼의 그런 시민들이 어느 하루 아침에 그 스파이더맨과 같은 그런 파워, 초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구성 자체는 살짝 아쉬운 점은 많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런 이벤트북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모두 이렇게 첨가시키기라는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참아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메리 제인과 그다음에 피터 파커의 그런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캐릭터들 그 등장한 여러 그런 캐릭터들의 그런 캐릭터성 같은 걸 잘 살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댄슬롯을 좋아하진 않고 그다음에 댄슬롯 작품을 제대로 읽어본 것도 사실 번역하면서 이까지 처음 읽어봤어요. 그렇긴 하지만
정말 이 작품은 저의 그런 작가에 대한 그런 호불호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이벤트 당첨자는 소리가 장난치 마. 이제 이걸 해주나 했어요. 히어로 코믹스에서 최진택 닉네임을 쓰시는 분에게 스파이더 아일랜드 한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님 최진택님이시고 최진택님 어떻게 연락을? 저희가 이제 이벤트 이제 당첨자랑 그런 거를 해서 이제 글 하나를 이제 올릴 텐데 거기다가 이제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쪽지 시스템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없습니다. 아직 구현이 안 됐어요. 제가 기회로 아직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 그건 이제 계획 중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소식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번에 비해서 확실히 짧아졌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지난 2주 동안 나왔던 이제 만화들 리뷰 작품들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버하게 될 작품들은요 이 정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이번에 소개해주실 레이지 오브 울트론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스타워즈를 제가 하게 되는데 스타워즈 담당이네요. 스타워즈 담당. 그래서 스타워즈 K9 마지막 파다wan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배트맨 담당답게 자동의 고담 5화를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배트 패밀리는 그리고 이제 멀티버시티 울트라 코믹스 1화를 제가 이제 다시 하고 뭐 1화라기보다는 울트라 코믹스 원샷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캄 저택 지금 제가 6번째 이슈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전체에 좀 아울러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마크 밀러와 숀 구든 머피의 신작 크로노츠 1화에 대해 갖고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작품은 레이지 오브 울트론이죠. 레이지 오브 울트론. 레이지 오브 울트론. 레이지 오브 울트론은 이번에 이제 마블에서 나온 오리지널 그래픽 노블이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래픽 노블이기 때문에 연재가 되지 않고 이제 한 권으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가는 릭 리맨더. 지금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시크릿 어벤져스, 언캐니 어벤져스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이제 시크릿 어벤져스 뭐 이런 작품들을 쓴 릭 리맨더고요. 마블의 간판 작가 중 한 명이죠. 이제 뭐 매프렉션과 이제 누구죠? 힝맨과 함께 그런 대표 작가 중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작화는 제롬 오페냐와 페페라 라즈가 이제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자세하게 그냥 얘기해드리진 않고 일단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빨리 해봅시다. 그러니까 첫 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벤져스들, 그러니까 과거의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뭐 울버린, 뭐 앤트맨이, 그다음에 뭐 와스프 이런 캐릭터들이 먼저 그런 어벤져스가, 그러니까 울트론은 이제 행크 핌이 옛날에 만든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하지만 그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인류를 말살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행크 핌이 울트론을 속여서 그 울트론을 우주선에 매달아서 우주로 날려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울트론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날아가다가 그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데, 타이탄은 어떤 곳이냐? 이터널즈라고 하면 이제 셀레스티얼즈라는 그런 존재에게 초능력을 부여받은 인류의 먼 조상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그런 초능력,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능과 이제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타이탄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 이터널즈 중 한 명이 이제 타노스입니다. 타노스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스타폭스라는 캐릭터, 타노스의 동생이고요. 본명은 에로스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을 조종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타이탄에 도착한 울트론은 타이탄을 있는 그런 이터널즈를 감염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폭스가 그것을 목격하고 지구에 와서 어벤져스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이 어벤져스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이는 어벤져스죠. 그러니까는 엑시스로 인해서 성향이 바뀐 세이버투스, 그다음에 흑인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뭐 그다음 스칼렛 위치, 그다음에 이제 퀵실버, 그다음에 뭐 여성 토르,
그다음에 행크핀 뭐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 지구로 와서 영웅들과 지구 사람들을 감염시킵니다. 그때 행크핀은 마침 그 기계들을 셧다운 시켜버릴 수 있는 정지시켜버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 기계를 사용해서 울트론에게 감염된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울트론을 막기 위해서 그 기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전하고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제 울트론과 행크핌, 그다음에 울트론과 비전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행크핌은 울트론을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초반에 이제 보면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울트론 같은 경우에는 비전을 만들었는데 원래 이제 지구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비전은 자기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인류의 편에 서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 비전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를 말살하려는 울트론과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그 부자들의 그 관계가 굉장히 되게 흥미롭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행크핀과 그다음 울트론과 비전에 대해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정말 강렬했던 그런 장면 중 하나가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울트론 그 행크핀이 후반부에는 굉장히 냉혹한 그런 과학자, 그러니까 도마뱀 뇌를 가진 그런 과학자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행크핌이 이제 원래는 이제 울트론에게 이렇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런 캐릭터였지만 갈수록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이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를 눈치채고 이제 어벤져스 AI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왠지 자신의 그런 공로 같은 게 잘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비통함, 그다음에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공돌이로서의 그런 공돌이로서 여자들에게는 차이고 이제 부모님에게서도 이제 왠지 이해를 받지 못해서 겉돌고 또래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울분, 내면의 그런 어두움이 반영된 게 이제 울트론이라는 캐릭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크핌은 서서히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뭔가 그런 애착 같은 걸 잃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울트론이 이제 비전과 합쳐져 갖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울트론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손을 내밀자 거기서 인간성이 이렇게 다시 드러나는 그런 행크핌의 인간성이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되살아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행크핌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게 그려지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울트론의 그런 분노, 왜 울트론이 인간을 그렇게 인류를 증오하는가, 거기에 대한 그런 설명도 아주 적절하게 표현된 그런 작품이었고, 그래서 릭 레멘더의 그런 글솜씨, 그러니까 릭 레멘더가 최근에 나온 엑시스가 좀 망하긴 했지만 그랬지만 이제 릭 레멘더의 그런 글솜씨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OGN 포맷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끝나긴 합니다. 물론 근데 제가 조금 불만인 장면은 이제 클리프행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울트론 합체된 행크핌이 우주에서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떠도는 장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로서의 그런 결말로서는 조금 적절할지는 몰라도 이런 클리프행어로서 끝난다는 것은 OGN 포맷으로 나온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시크릿 워즈로 넘어가는 시기고, 또한 이제 영화도 이제 그렇죠.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나오는 이제 시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영화 특수를 노리는 그런 작품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죠. 예상을 전부 다 깨고 굉장히 같은 주에 나온 다른 울트론 장면 그게 있어요. 레스 오브 울트론인가? 하여튼간에 울트론의 분노. 그거와 비교해보면 정말 그거랑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 나왔죠. 굉장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 작품은 제가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지금 스타워즈 전문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얼마나 스타워즈에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고 또 스타워즈를 얼마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은 좀 그래도 요즘 들어서 좀 이제 이런 좀
그 SF라든지 이런 거가 한 10년 전에 에피소드 3 같은 거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요도 있고 궁금해하는 분도 있고 이제 좀 그런 거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케이난 마지막 파다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베리언트 커버인데 일부러 왜 이거 갖고 왔냐 하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무슨 뭐 3D 애니메이션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3D 애니메이션 맞고요. 지금 저기 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The Secret History of Kanan from Star Wars Rebels라고 나오는데 스타워즈 레벨스 지금 보니까 국내 개봉명 스타워즈 반란군이라고 해가지고 좀 방영 중인 것 같은데 그거의 그거의 이제 주인공 그 팀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다음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밑에 보이는 캐릭터들이 스타워즈 레벨즈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화가 요 자체적인 요 팀을 꾸려가지고 그 반란군의 어떤 시작 이거 갖다 그리는 이제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즌이 진행되면서 요 팀이 꾸려집니다. 요 지금 팀이 이제 동시에 나오는데 케이넌은 이 팀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팀이 이제 지금 파일럿은 저 앞에 보이는 트윌렉입니다만 이제 어떤 이제 가장 관록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케이넌이 이제 이 팀의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되게 약간 시크하게 나오는 그런 그 밀수꾼 이런 캐릭터인데 그 한솔로하고 다르게 좀 이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제다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다이인데 그 정체를 숨기고 다니고 있어요. 사실 자기 정체를 숨기고 다니는 건데 이 캐릭터가 어떻게 이제 제다이로서 어떻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를 갖다가 설명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이 타인이고 일반적으로 타인이면 조금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시리즈의 작가가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처음엔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게 막상 열어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스타워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점이 언제냐면 에피소드 3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피소드 3에서 그 66번 지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66번 지령이 떨어져서 그 클론 트루퍼들이 제다이들을 갖다가 그 반역죄로 전부 이제 죽여버리는 그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피소드 3 후반부에는 그 분리주의자들이 그 공화국의 클론 트루퍼들에게 전부 이제 개발살이 나고 있죠. 거의 이제 개발살이 나고 분리주의자들이 망하기 직전인데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어린 케이난과 그리고 여기서는 케일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케일럽의 마스터 그 둘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마스터와 파다완 이 사제 관계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로 그러니까 되게 많은 종류의 스타워즈 이야기들이 있는데 되게 좋은 스타워즈 이야기들은 이 제다이가 나올 때 그 어린 파다완이 이제 좀 잘 자라야 하는데 잘못 자라면 이제 히히 나는 삐뚤어질 테다 해서 이제 시스가 되는 흑화 진짜 딱 흑화거든요. 흑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파다완이 자라는 그 과정 자체에 그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언제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그리는 작품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되게 좋은 스타워즈 작품들은 그런 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되게 어린 파다완으로서의 케인런이 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스승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직 되게 핫헤디드한 그러니까 되게 쉽게 이제 흥분하고 이렇게 되는 케이넌을 갖다가 이제 보듬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갈구니까 옆에서 이제 클론 트루퍼들도 같이 이제 따라와서 갈구는 이제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런 식의 장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인물들 간의 인터랙션들, 그래서 사제 관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클론 트루퍼들과의 관계들, 그래서 클론 트루퍼들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려지는 작품들도 그 전에 꽤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시일이 좀 되기는 했었는데 벌써 그게 10년 전 게임이구나. 이제 리퍼블릭 코만도 같은 그런 게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에서 나왔던 그 클론 트루퍼들을 좀 그리는 그런 방식들도 좀 떠오르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그 상호작용들이 굉장히 정말 스타워즈다운 그런 식의 인물들 간의 상호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황제 폐하께서 이제 66번 지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클론 트루퍼들이 따라서 이 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스터는 죽고 이제 이 혼자서 남은 이제 케일럽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좀 그런 얘기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되게 많은 스타워즈 시리즈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소설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스타워즈 본 시리즈도 있고 그리고 다스베이더 있고 그리고 프린세스 레이아 있는데 레이아는 전 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모르겠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본 시리즈하고 다스베이더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네. 그 본 시리즈 그 스타워즈 제이슨 아론의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타워즈다운 시리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스베이더 같은 경우에는 병만. 예 병만만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약간 되게 병맛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역시. 근데 케이너는 어떤 거냐면 정말 정말 스타워즈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이슨 아론의 스타워즈가 스타워즈답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스타워즈다운 것 같아요. 정말 정통이죠. 정통, 진짜 정통.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본래 스타워즈 시리즈도 추천드립니다만 내가 좀 스타워즈를 영화를 봤고 좋아하고 그랬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클론워즈 봤었다 이제 이러셨던 분들이라면 요거 추천드립니다.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보고 내가 스타워즈 레벨즈를 빨리 봐야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 지금 첫 번째 이슈 요번에 3월 마지막 주에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따라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6이슈짜리 리미티드라고요? 리미티드요? 네. 아 이게 리미티드네. 아쉽게 되네요 사실. 예, 사실 또 이제 4월 중순 빨리 좀 넘어갔지만 4월 중순에 이제 스타워즈 그 셀레브레이션 데이 기념일 보고 하면서 그 몇 개 더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설도 더 공개되고 만화도 더 공개되고 그 뭐지 배틀필드 만드는 다이스의 스타워즈 배틀프론트도 공개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 조금 더 이제 스타워즈 얘기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서 자정의 고담. 자정의 고담입니다. 일단 5화긴 한데 저도 요거가 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 예, 그렇죠. 1화부터 5화까지 해갖고 첫 번째 스토리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이게 내 테이스트에 맞을 것 같다 하면 직접 보시면서 한번 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스펙터와 스펙터 셔틀 짐 코리건의 이야기죠. 그쵸.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단 이 작품 자체는 배트맨 이터널에서 스피노프 되어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품 주인공은 이제 짐 코리건. 전통의 스펙터 셔틀 짐 코리건이죠. 근무 중에 음주도 거리끼지 않는 불량 경찰. 또한 고담 지방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배경도 자연스럽게 고담으로 이제 정해지게 되었고요. 일단 짐 코리건이 나오면은 스펙터가 같이 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천국의 칼날, 뭐 신의 분노 등으로 표현되는 이제 초월적인 존재죠. 그렇죠. 이제 뭐 이상하게 많이 발리고 다니긴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뭐 DC에서는 최강자 중 한 명이라고 이런 거 별로 이런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최강자 같은 이야기 누가 더 세요?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인간적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짐 코리건이라는 이제 선한 인물에게 묶여 다니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설정은 이제 뉴오 12 이전 설정이고 지금 뉴오 12 들어와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작품 내에서 설명이 되는 거는 이제 스펙터가 짐 코리건을 굉장히 깔보고 있고 또한 스펙터가 했을 때 짐 코리건의 스펙터를 조종하거나 하지 못해요. 끌려다니고만 있고 이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뭐 작중에 아직 묘사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일단 작중의 인물 설명을 간단히 드릴 테니까요. 이 작품이 어떤 분위기다라는 걸 대충 보시고 한번 나중에 직접 보시기를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의 주 인물들 여기 지금 1화 표지인데요. 여기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이제 작품은 이제 13번 관할구 고단 지방경찰서 13번 관할구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단 13번 관할구가 어떤 곳이냐 이제 배트맨과 고든 청장의 주선으로 해갖고 고담 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갖고 세워진 곳인데요. 이제 표지의 맨 왼쪽에 있는 위버 경위 이 사람이 이제 대빵으로 해갖고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인터랙션을 벌이게 됩니다. 위버 경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빵이고 허당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개념인이면서 동시에 꼰대 포지션에 있는 그런 정상인 호러물이 작품이 호러물이기 때문에 나름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도 호러물이기 때문에 호러물에는 이제 꼰대 정상인 포지션이 항상 꼭 있어야 되죠. 네.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오른쪽 샌더탑 박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인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피콜로식 해설자입니다. 네, 드래곤볼의 피콜로를 그대로 연상하게 하고요. 설명충이구나. 설명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스틴 수녀 코리건의 말에 의하면 순수한 영화의 고유자라고 해갖고 실제 작품에서 나오는 묘사는 짐작 포지션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작품 내에서 활약이 나올 테니까요. 직접 보시는 걸 제가 권장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여성 리사 드레이크 형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코리건과 파트너 관계에 있었다가 잠시 이제 리사 형사가 마약 단속반으로 옮기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리건이 꼬들겨갖고 13번 날구로 오게 되는데 이 인물에게는 초능력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초능력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코리건의 설명에 따르면은 일단 운명적인 힘이 있어갖고 주변에 누군가가 죽을 일이 생기면은 그럼 이제 거의 블랙 카나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비명을 질러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스턴을 먹일 수 있는 광역 스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주인공 포지션이 있고요. 벤시 같은 능력이구나. 네, 딱 벤시랑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룩 경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감사로 고단지방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13번을 관할구를 때려잡으려고 나왔는데 일반인입니다. 호러물이 있으면은 이제 주변 일반인들이 주변에서 말려 들어가고 이제 호러에서 굴러다니는 걸 그 포지션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 고담이다 보니까 배트맨도 꼭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트맨이 한 3번 정도 작품에 지금 5화까지 등장을 하긴 합니다. 배트맨 생긴 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작화가가 굉장히 특색 있는 작화가이기 때문에 벤 템플 스미스가 그렇죠. 템플 스미스라고 하면 이제 호러 만화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빅2에서는 잘 활동을 안 하긴 했는데 기존에 뭐 30 Days of Night, Singularity 7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이미지에서 연재한 5랜드. 그렇죠. 5는? 15인가? 아무튼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배트맨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뭐 고담이니까 등장 안 할 수 없죠. 하지만 이제 거의 조력자나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 3번 그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배트맨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벌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첫 스토리 아크는 5개 이슈로 이제 구성이 되어갖고 5화까지 1화부터 구성이 되겠는데 매화마다 이제 꾸준히 굉장히 복선이 뿌려지게 됩니다. 복선들이 마지막 5화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모여갖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굉장히 구성이 탄탄합니다. 작가가 레이 포크스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이제 요시 콘스탄틴에서 썼던 작가예요. 제 기억으로는 좀 시원치 않았는데. 네, 콘스탄틴 저도 굉장히 몇 화 봤는데 굉장히 시원치 않았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작품을 잘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했거든요. 네,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이고 호러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굉장히 미지의 존재,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존재 그런 거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코스믹 호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5화까지는 벤 템플 스미스 입김으로 좀 코스믹 호러 같은 느낌이 났었는데 6화부터 작화가 바뀌게 됩니다. 템플 스미스가 하차하고 후안 페레이라가 이제 투입되게 되는데 작품 분위기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1화부터 5화까지는 코스믹 호러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페레이라고 하면 이제 콜더의 작화를 맡았죠. 네, 콜더 굉장히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그런 그로테스크한 그런 작품이니까요.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6화부터는 이제 KTV작이래 왜 이러지? 맨헌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맨헌터가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맨헌터 그 요시비 이전에 맨헌터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1화부터 5화까지밖에 5개밖에 안 되니까 짧으니까 한번 제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이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그것이 있죠. 이러지? 네, 멀티버시티 울트라 코믹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만화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나 저때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감염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죽었다고 한다. 제가 이렇게 사악합니다. 그래서 울트라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구 33에서 일어나는 지구 33을 배경으로 있습니다. 지구 33이 어디냐고요? 현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지구 33에서 작가들이 쓴 이야기는 다른 세계에서 현실이 되는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진 곳이지만
이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슈퍼히어로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슈퍼히어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어느 날 이제 울트라 코믹스라는 새로운 슈퍼히어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슈퍼히어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냐? 종이, 펄프, 그다음에 그런 잉크, 그런 계면 활성제 이런 걸로 만화책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진 그런 공상 속의 그런 히어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현실적인 그런 만화책 형태를 하고 있는 슈퍼히어로입니다. 이 울트라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들과,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는 독자들에게 직접 말을 걸고 독자들과 어떤 감정적인 그런 연결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 모험을 헤쳐나가게 되는데, 저는 이 과정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그런 독자들이 이제 작품을 볼 때 그런 독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느 만화의 캐릭터에게 이제 공감을 하게 돼서 그 캐릭터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만화책의 모험을 같이 즐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여기서는 의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울트라 코믹스와 함께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울트라 코믹스와 하나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은 모두 보는 곳은 다 다를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울트라 코믹스라는 캐릭터와 함께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 모험을 하게 됩니다라는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 캐릭터와 이제 하나가 돼서 그 이야기를 같이 즐기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역시나 무의식적으로 그 캐릭터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여기서는 의식적으로 그걸 깨우쳐주고 있다는 점. 그 과정이 왠지 그 독자들과 이렇게 울트라 코믹스가 합체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래서 이 울트라 코믹스와 합쳐진 독자들은 지구 33에서 어느 다른 그런 현실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이제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지금까지 계속 등장했던 그런 물질 이동 큐브가 역시나 등장을 하고, 그 물질 이동 큐브를 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돌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젠트리, 지금까지 젠트리의 약간 우두머리격으로 보이는 인텔렉트론이 그 물질 이동 큐브를 통해서 지구 33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모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모험 자체로 즐겨도 좋을 테지만 그건 역시나 그 모리슨이 항상 쓰는 것들을 생각해봐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그 모험의 그런 표면적인 가치만 이렇게 읽어서는 이 작품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들고, 다만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자신의 주제의식 같은 걸 드러내고 있어요. 인텔렉tual 대사를 통해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오블리비언 머신, 망각의 기계라는 그런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만화책이고요, 여러분이 보는 TV고, 여러분이 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망각의 기계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자신만의 그런 방에 틀어박혀서 자신만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계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제 점점 늙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이제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그다음에 뭔가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만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TV를 볼 시간에 사회에 나가서 뭔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사회에 참여를 하고 그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책은 그런 만화책 같은 거에는 이제 뭐라고 하죠? 그게 무슨 비용이라고 하더라? 기회비용. 네, 기회비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화책이나 이제 게임 아니면 뭐 텔레비전 그런 그런 요즘 이제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접하는 그런 매체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그런 큰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매체들에 있는 캐릭터들과 그런 데 감정이입함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캐릭터들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뭔가 아이디어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울트라 코믹스라는 만화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젠틀이라는 존재들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매체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대표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임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만화책 같은 게 좀 암울해지는 그런 추세잖아요. 좀 어두운 다크 히어로를 좋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뭔가 좀 폭력적이라든지 뭐 외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 젠틀이라는 존재가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그렇게 저항 없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그것이 바로 사실은 이 멀티버시티에서 말하고 있는 젠틀이의 침공의 진짜 의미였다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 이 멀티버시티 2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될 텐데, 이제 이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코믹스가 우리들을 내보내면서 자신이 희생하면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 만화책으로부터, 우리가 본 이 울트라 코믹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우리의 일부가 변한 상태라는 것,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염의 정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울트라 코믹스는 그러니까 모리슨이 항상 해오고 있는 그런 메타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의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울트라 코믹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멀티버시티 시리즈를 통해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그런 독립적인 이야기로서 이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컨티뉴이티가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했다면, 울트라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체로서 완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스피노프나 이런 게 나올 만한 그런 건덕지는 오히려 적지만, 아무래도 멀티버시티라는 그런 전 시리즈를 통틀어서 봤을 때 아마 이게 가장 걸작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멀티버시티, 멀티버시티 이제 그럼 다음 이슈가 언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4월 말,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에. 4월 마지막 주에 넘기는. 원래는 이제 4월 초에 나와야 되는데 프리 코믹북 데이 때문에 저스티스 리그랑 그다음에 배트맨과 함께 그리고 슈퍼맨과 함께 늦춰지게 전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버시티 이제 그럼 결말을 기다리려면 다음 달까지, 이번 달 말까지 기다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만화는 아캄 저택입니다. 갑자기 뭔가가 이상해졌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좀 아까 찍던 데에서 시간이 다 됐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혼자서 이 남은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혼자서 찍고 있습니다. 뭐 이루님께서는 다 말씀하실 걸 말씀하셨지만, 사실 마커스님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이 남아있는데 그냥 제가 마커스님께서 준비해 주신 걸로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 아캄 저택입니다. 아캄 저택은 6개월 전에 첫 번째 이슈를 시작해서 이번에 6개 이슈가 다 나오고 엔드게임 타이인까지 해서 이번에 끝나게 된 미니 시리즈입니다. 사실 이미 끝난, 그리고 이제 뭐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막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작품들을 찾아본다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만화가 배경 지식을 상대적으로 덜 요하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미국 만화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 시리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배경 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제대로 이 만화를 즐길 수 없지 않는가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벤트 위주로 읽지 않는 이상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배경 지식 같은 게 걸리는 분들이라면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그 게임 있잖아요, 아캄 어사일럼하고 아캄 시티 정도만 해보셨다면 이 만화를 읽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은 이미 완전히 갖추고 계시다라고 생각해도 좋은 수준입니다. 이 만화는 자정의 고담과 같이 배트맨 이터널에서 생긴 상황에서 스핀오프가 돼서 시작된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캄 수용소가 아주 개발살인합니다. 그래서 이 아캄을 어디로 옮기느냐, 한창 이제 압류당한 상태인 웨인 저택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웨인 저택을 이름을 아캄 저택으로 바꾸고 거기에 아캄 수용소의 죄수들을 전부 다 옮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제 이 아캄 저택에서 갑자기 정체불명의 살인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살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의 배트맨이 잭 쇼라는 죄수로 변장을 해서 아캄 저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잭 쇼라는 아이덴티티로 안에서 이제 수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살인범을 찾아나가는 그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살인범을 찾아나가면서 근데 이 살인범을 찾아나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의 서브 플롯들이 붙는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됐는데, 그 서브 플롯 중 하나가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정체불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캄 안에서도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요. 배트맨이 어떻게 하다가 이 죄수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죄수의 정체를 그 안에서 믿을 수 있는 단 한 명, 에릭 보더라는 그 간수 중 한 명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엔드게임 최근 진행되는 배트맨 엔드게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릭 보더는 조커지요. 그래서 이 에릭 보더가 그 조커의 자신의 정체를 이 휠체어에 탄 노인에게 드러내고 깽판을 치면서 이 노인을 감염을 시키는데, 이 노인이 누구냐? 클레이페이스의 클론 중 하나입니다. 클레이페이스가 그 진흙이죠. 그 진흙 덩어리 중 하나가 자체적인 그 자아가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건데, 그 조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누가 도와주느냐? 뉴50이 와서 되게 찌질이가 되어버린 미스터 프리즈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프리즈가 뉴50이 와서 그 예전에 그 배트맨 애니메이티드 시리즈라든지 아캄시티에서 보여준 그 간지나는 순정마초의 이미지가 많이 굉장히 퇴색이 된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와서 굉장히 글쎄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쿨시크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 클라운 페이스를 잡는 걸 도와주겠다고 잭쇼에게 말해놓고 한쪽에 숨어있다가 자기 아이스크림 노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질 않았다고 슥 나오시면서 아이스크림을 드시면서 아주 요 다음 컷에서 확실하게 클라운 페이스를 박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간만에 그 미스터 프리즈께서 그 체면 칠해를 하시고 되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작품 중에 그런 모습도 이 만화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만화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도 또 하나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그 살인범을 잡아요. 그 살인범은 오리지널 캐릭터인데 그 살인범 자체가 나중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만화 자체가 뭐 큰 이슈가 됐던 건 아니고 뭐 다른 만화에 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악당을 잡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악당을 잡는 과정에서 뻗어나가는 여러 서브플롯을 통해서 이 만화가 수사물로서의 그 진가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저 아는 선배가 그 미국 만화보다는 일본 만화에 더 익숙한 선배인데, 그 미국 만화도 되게 흥미롭게 많이 읽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가, 그 배트맨 만화들을 읽어보면 그 세계 최고의 탐정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 수사물로서의 그 특징은 잘 살아나지가 않고 자꾸 격투, 와장창으로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그 이 사람의 범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사물로서 이렇게 그 정말 꾸준하게 진행되는 그런 거가 이렇게 흔치가 않죠. 아캄 저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사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잘 살아 있어가지고 끝까지 여러 개의 그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그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알아가는 그런 매력이 되게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악당은 그 메인 악당은 되게 일찍 잡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부모님을 죽이려고 해서 여기 잡혀 들어왔던 어린 죄수가 있는데, 그 죄수가 그 탈출을 어떻게 얼떨결에 탈출을 했다가 결국에는 부모님을 죽이게 되고 다시 갇히게 되는 뭐 이제 그런 플롯도 하나 마무리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수사물로서의 매력도 살아있는 아캄 저택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요즘 진행되는 엔드게임 뭐 이런 작품들처럼 되게 막 큰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작은 규모의 어떤 굉장히 탄탄한 탄탄하면서도 그 인물들 간의 여러 상호작용 같은 게 살아있는 그런 수사물로서의 매력이 있으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 그 이제 나중에 합본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렇게 모아가지고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작품은 이게 원래 마커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건데 마크 밀러와 숀 머피의 크로노너츠입니다. 크로노너츠는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 1쇄를 찍은 다음에 2쇄를 찍을 때 그 표지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백투더퓨처 포스터의 패러디입니다. 그래서 백투더퓨처의 패러디인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만화는 시간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크 밀러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익히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국내에도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인 키게스라든지 최근에 개봉했던 킹스맨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예전에 원티드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접하셨을 그런 작가인데요. 사실 영화가 됐던 작품들의 경우 키게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평가가 그 만화로서의 평가는 좋지 않았던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밀러가 좀 이제 팔을 좀 너무 심하게 키운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 이제 지탱을 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쇼크밸류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작품들이 약간 막장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박한 평가를 받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좀 비교적 작은 이야기를 탄탄하게 진행을 할 때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기본기가 있는 작가이기도 하니까요.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이 발견되는데 그 신전 안에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그 미군의 1970년대 80년대 전투기인 F-14 톰캣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그 시간여행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걸로 이제 작품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의 그 주인공들과 그 이제 근처에 이제 연구진들이 막 이제 연구를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막 방송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쭉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간여행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만화의 주인공은 여기 이제 보이시는 두 인물인 코빈 퀸과 데니 라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는 두 번째 라인에 보이는 두 남자 캐릭터들 있죠. 저 둘이 이제 그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버디 무비 같은데 나오는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베프들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베프들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기계를 타고 과거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명이 이제 코빈 퀸이 이제 어떤 파장에 이제 휩쓸려 가지고 원래 가려고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위기에 빠진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한 명인 데니 라일리도 쫓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아직은 되게 초반이지만 되게 흥미로운 그 시간 여행의 세팅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어떤 느낌의 이런 버디무비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전개시키리라는 거를 되게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만화에서 또 하나 강조할 만한 점은 지금 보이시는 이 작화인데요. 작화 익숙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펑크락 지저스라든지 웨이크라든지 아니면 그 뉴52 디텍티브 코믹스 그 배트맨 75주년 특집이었던 그 디텍티브 코믹스 27화의 그 마지막 에피소드인 배트맨 Year 200 거기에 작화가였던 숀 머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특유의 그 각진 그 얼굴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런 기계에 대한 이런 탈 것에 대한 패티시들과 그런 것들로 되게 점철된 작품들을 그런 그 그림들을 굉장히 개성 강한 그림을 만들기로 유명한 작화가죠. 그래서 아직 젊은 작화가지만 되게 특유의 개성 때문에 많은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작화가고 여기서도 그 특유의 그 개성과 그 매력을 이제 발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숀 머피의 작화 역시 이 만화를 이제 짚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매력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 그쯤에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나왔고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따라가시는 그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 함께 인사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좀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번에 다음 7번째 히어로 퀘스트는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해서 멋진 모습으로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 히어로 코믹스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획들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버전스 그리고 컨버전스 지금 진행 중인 컨버전스 그리고 시크릿 워즈를 앞두고 이제 DC와 마블의 이제 이벤트의 역사를 짚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정발 작품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 작품들이고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지 어떤 순서로 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려고 하고요. 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의 여러 이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트위터 개설했으니까요. 트위터 꼭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게스트라든지 여러 도움 같은 거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담스러우시리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뭐 목소리로 참가해 주셔도 되고 뭐 좀만 작은 걸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으신 부분들 뭐 그런 거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뭐 피드백이라도 어떤 충고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기 메일 주소 보이시죠? cast@hi어로코믹스.kr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 히어로캐스트 보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저희 히어로 코믹스 모르시는 분들 꼭 저희 자라나는 커뮤니티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히어로코믹스.kr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히어로코믹스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대하고 있고요. 그럼 히어로코믹스 4월 중순에 7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